아주 작사를 내버려. 가가! 안 됩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평화롭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앙정부 끌려가서 얻어 터지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더라고. 이 기사는 빼라. 이 기사는 줄이라. 이 기사는 이렇게 줄여라. 고쳐라.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재밌죠? 재밌죠. 한 유명한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의식은 야에 있으나 현실은 여에 있었다. 꿈은 진보에 있으나 체질은 보수에 있었다. 술 취해 집에 돌아가면 3만 권의 책이 집에 있었다. 법과 대학 동기인 아내와 데모하는 딸의 빈방이 있었다. 네. 언론인이고 4선 국회의원 그리고 제11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신 남재희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생활, 그것도 정치부 기자 생활 20년, 그리고 정치 인생 20년, 또 나머지 20년은 정치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으로 좀 살아오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계속 요즘도 집필 활동을 하시나요? 그동안 뭐 여러 잡지에 썼죠. 신문에도 썼지만 잡지에 매년 뭐 썼는데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는 펜을 내려놓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요즘도 아침마다 기상 후에는 항상 신문을 정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나 항상 그 뉴스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뚜렷한 접근을 못해요. 뉴스가 별로 뭐 신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청주고 3대 천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뭐 전고 뭐 1등으로 나왔지만 서울 의대도 1등으로 들어가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기식이라는 육군참모총장이 자기도 1등으로 계속했다. 그래서 이제 3대 천재라는 말을 꾸며냈어요, 그 사람이. 아, 근데 공부를 정말 잘하셨네요. 1등을 안 놓쳤으니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셨습니다. 입학하시고 활동하신 동아리 이름이 신조회예요. 그게 어떤 동아리인가요? 제가 인생이 복잡합니다. 서울대 의예과를 들어갔어요. 예. 의예과를 2년 다니고 뭐 가정이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의예과 2년을 희생하고 서울법대로 신규로 또 입학을 했어요. 예. 신규로. 물리대 정치학과에서 그 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정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거기서 신진회라는 동아리, 그때는 서클이라고 그랬죠. 예. 동아리를 맹기려서 물리대 정치과에서 그 동아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인원수도 많고 했어요. 그것을 서울법대에 또 비슷한 연배들이 그걸 모방해서 서울법대에서는 신조회, 뉴타이드지, 신조회라는 걸 맹기려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주로 노동법을 전공하는 그런 학회로 바꿨어요. 예. 정치 사상이 아니고. 예. 서울물리대 정치과는 정치 사상을 하지만
서울법대니까 노동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회법학회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동법 교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서울대학 법대에 말하자면 그 사회법학회가 활발했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돼서 후에 노동부 장관이 되셨군요. 4번 국회의원 할 동안에 2번을 노동관계분과위원회를 했어요. 4번 중에 2번을 노동문과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장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네 예. 번째 할 때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13대인데 노무현 씨가 초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3대 때 노동문과위원회에 있어서 처음 마주쳤다고 저하고. 저는 4선 국회의원인데 노무현 씨는 초선 의원으로 이렇게 예.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던가요? 첫 인상이. 아이고 거칠었어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말이죠. 아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책상에 있는 서류를 확 집어던지고 획 나가고 말이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하든지 기업인들이 잘못하든지 하면 말이죠. 약간 남 장관님 젊었을 때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난 그런 그러시지 않으셨고요. 거침이 없었다라는 것 같은데 다시 남 장관님 법대 시절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 이강석 부정 편입학 예, 요 동맹 휴학을 지휘한 일을 꼽으셨어요. 아이 근데 그거는 지나놓고 생각해도 엄청 큰 얘기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예. 이강석이죠. 예. 이강석 군이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육군사관학교에서 못 견디겠으니까 서울법대로 부정 편입학을 했다고. 부정으로. 예. 엉터리로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대학 당국에서는 대통령 양아들이니까 부정으로라도 넣어주자 이렇게 된 거야. 예. 편입하는데 그것이 그때는 동아일보가 대단했어요. 동아일보가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알게 됐지. 예. 이강석이가 대통령 아들이 부정 편입학을 했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학생총회 의장을 했어. 제가 이제 스트라이크를 여는 학생총회 의장으로서 스트라이크를 하기로 들어가고 네. 또 그다음에 끝날 때도 또 학생총회 의장으로서 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끝내자.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크 끝내는 때도 또 학생총회 의장으로서 그러니까 뭐 약간 그때가 제가 혈기가 방장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강석 군이 자퇴를 했어요. 예. 혹시 이 동맹 휴학을 주도하셨던 일 때문에 사법 시험을 포기하시게 된 건가요? 그 학생총회 의장을 해서 이강석이 쫓아낸 것 때문에 약간 관자들은 데는 안 간다, 못 간다. 예. 갔다는 당한다. 그러면 관이 아닌 데를 어디로 가느냐. 관이 아닌데. 그러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스트라이크 한 여파로 신문사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자 생활을 하시게 되셨는데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생각났던 에피소드도 하나 꼽아주실 수 있나요? 글쎄 뭐 20년 동안 했으니까 엄청 오래 한 거죠. 근데 조선일보 제가 정치부에 처음에 오래 있었는데 중앙정보부가 언론을 특히 정치부 항상 감시하고 기사 하나하나를 간섭했어요. 정치부장 옆자리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와서 의자를 놓고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 기사는 빼라, 이 기사는 줄이라, 이 기사는 이렇게 줄여라, 고쳐라. 하여튼 언론을 특히 정치부 기사 하나하나 통제했다고. 그렇게 보면 박 대통령의 첫 임기부터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침해당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행세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 끌려가서 얻어터지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뭐 하여튼 중앙정보부가 행패가 엄청났어요 그때. 어떻게 맞으셨어요? 맞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끌려가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더라고. 예를 들면. 정치부장을요? 아니 그때는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건 논설위원 때. 논설위원을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야. 그 모욕감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모욕감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네. 나는 녹음으로 생각하는데 옆에 방에서 고문 받는 소리가 그냥 들리게 만들었어. 옆에 방에서 고문 받는 소리가 듣긴다고. 그건 아마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녹음을 틀은 것 같다고. 사실상 언론의 자유에 재갈이 물려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아니, 그걸 네. 일반 사람 잘 몰라요. 나는 정치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신 거잖아요. 당하신 거잖아요. 내가 계속 매일 당하는 거지. 매일 당하는 거지. 안개지수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 심하니까 신문에 기사나 특히 사설 쓸 때 아주 애매하게 써요. 직설법으로 썼다가는 가서 두드려 맞으니까 아주 애매하게 알게 모르겠어. 그걸 갖다 안개지수가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쓰는 거 희미하게 직설로 못 쓰고 그걸 안개지수가 높다 그랬어. 제가 전해 들은 풍문인데 동아일보에서 대통령을 실수로 점 하나가 더 붙은 견통령으로 내보냈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있었나요? 정말인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선이죠. 예. 문선을 하면 대자랑 견자가 옆에 있단 말이죠. 문선 그 박스에. 예. 그래서 이제 실수로 견자가 대자한테 들어가서 견통령이 나온 건데 그 후로 모든 신문사에서 견자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아예. 그 실수가 되풀이될까 봐. 왜냐면 대자하고 견자하고 점 하나 차아냐. 그러니까 문선의 박스가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이렇게 문선공들이 이렇게 활자를 주술 때 대자 견자를 착각을 해가지고 견통령을 하고 나간 거지. 예. 와, 그 서슬퍼런 시기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최근에 언론의 자유의 정도는 장관님이 기자 생활할 때랑은 비교가 안 되지요. 지금이야 뭐 비교가 딴 세상이죠. 예. 오히려 언론이 내 바이어스, 편견, 예. 또 언론의 타락,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는 뭐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뭐 어느 신문이라고 내 얘기하기는 싫고 너무 편견을 가진 언론이 있고 또 뭐 괜찮은 신문이 또 타락해요. 지금 뭐 괜찮다 싶은 신문이 타락해가지고 뭐 별짓당하는 신문이고 그런 게 문제지 뭐 언론의 자유 문제는 지금 없는 거죠.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산만장서를 갖고 계시다고요. 제가 책벌레예요. 책벌레라 돈도 뭐 많지 않지만 뭐 휴일에는 계속 주로 헌책방 다닙니다. 헌책방 뭐 서울 시내 헌책방 유명한데 다 다녀요. 예. 다 다니면서 헌책방에서 아주 좋은 책 많이 구해낼 수 있다고요.
아주 어떤 데는 아주 희귀한 책도 발견. 그래 모으다 보니까 3, 4만 권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어디다 둬요? 아파트를 이사하게 되는데 야단 났다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신문사에 20년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 신문사에 기증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신문사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신문사에 그 3, 4만 권을 전부 기증을 했어요. 독서가 왜 좋으세요? 그게 이게 일종의 하나의 독서의 매니아가 되면요. 예. 뭐 심한 표현은 광적이 되는 거지. 거기에 미쳐요. 미쳐서 끊임없이 새 책을 또 흔책 좋은 걸 구하게 되고 또 시간 나면 계속 책을 매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읽게 되고 뭐 그게 평생에 그런 거죠. 그랬다고 제가 또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평생을 책과 함께 사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인상 깊은 책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좋았던 건 헨리 키신저의 중국 얘기라고 있어요. 온 차이나라고만 돼서 그 원제목이. 근데 예. 번역서가 중국 얘기인데 키신저가 유명하죠. 키신저가 중국에 대해서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쓴 거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요새 그 현재 미국 대통령은 중국하고 이제 대결 정책 아니에요? 중국하고 대결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하고 키신저 생각은 달라요. 키신저는 온건하게 타협하자. 중국하고 미국하고가 같이 발전하자. 코 이볼루션 하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미국 1년 동안 언론 케이스로 유학할 때 키신저 강의를 1년 동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열심히 봐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현재까지도 참 책을 항상 독서를 즐기신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많은 특히 중장년층의 남성들은 남 장관님을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으로 기억을 하지만 또 많은 여성들은 남 장관님을 참 자식들 공부를 잘 시킨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따님만 4분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다들 공부를 잘하셨잖아요. 아니 딸 자랑 뭐 해도 괜찮죠. 아우 실컷 하셔도 됩니다. 예. 한 딸은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고 둘째 딸은 예. 현재 대사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대사하시고 뭐 이제 약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애들이. 다들 독서를 잘하신 아니, 건가요? 예. 나는 안 가르쳐줬죠. 지들이 잘했죠. 나는 I don't care. 나는 바빠서 내가 예. 바쁜데 뭐. 아버지인 남 장관님을 곤란케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죠. 아이고 말도 말아요. 아이 첫째 딸은 또 아주 대목꾼이요. 대목꾼이 돼서 예.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그런 애가 사표냈잖아요. 일체 딸이 대머리돼서 구속되고 그래서 일체 아무것도 안 한다. 조금 있으니까 또 둘째 딸이 또 구속돼. 아이고 말도 말아요. 그때가 첫째 따님이 체포됐을 때가 현역 국회의원이실 때였죠. 물론이지, 강서구. 둘째 딸 때도 그랬지. 그때도 남 장관님은 재직은 여애하고 계셨으나 가정에 있는 잘 키운 나의 딸들은 야성을 보였고요. 전부 그랬지. 그렇죠. 야성을 보였습니다. 남 장관님의 정체성은 보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현재의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시대가 변해서 예. 진보랑 보수 차이가 별로 없게 됐어. 왜냐하면 현재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실용의 시대 글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데올로기의 황혼이라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아니니까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 구별이 점차 희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회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개선하느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이데올로기를 먼저 결부시키는 건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려면 오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경우는 탈이데올로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그런 시대죠. 약주를 지금도 좀 즐겨 하시나요?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는데 그 민주노동당을 만든 권영길 대표님도 상당한 그 술 친구셨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지만 제가 편집국장인데 권영길이가 기자예요. 예. 이놈이 어떻게 술을 좋아하는지 술자리를 마련하면 국장 2차 꼭 나한테 2차를 내라고 끌고 다니는 게 그놈이에요. 그게 이제 신문사 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그 다음 민주노동당. 예. 그래 민주노동당 뭐 대표도 했고 대통령 출마도 했잖아. 그때 예. 약간 정부 입장은 민노총을 인정하지 않을 때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살짝 내 방에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노총에서는 야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을 아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나를 공산당이라고 모는 거라. 한국노총에서는 민노총을 빨갱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미 대사관의 참사관이 나한테 당신을 빨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 그래 어떻게 변명해. 그래 왜 세계를 진동시킨 10일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존 리드라는 미국 작가가 쓴 소련 혁명 일어나던 얘기 10일간. 그게 영화의 제목이 레드입니다. 영화 제목이.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나는 그 레드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약간 복잡한 일이 많아요. 문주 40년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거 아시네. 일화들이 상당히 도발적이더라고요. 솔직하고. 좀 소개해주고 싶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12대 때. 예. 12대 때는 국방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방을 좀 알아야겠다. 그때야 전두환 대통령 때니까 뭐 군이 막강했잖아요. 예. 그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의 전 참모를 거느리고 나왔어. 근데 거의 전원이 하나회예요. 하나회를 쫙 10명 가까이가 쫙 나오고 국회 국방위원을 전원 처절했단 말이죠. 김영삼 야당의 원내총무 김동영이라고. 김동영이가 육군참모총장이야 육군참모차장 뭐 인사참모부장 뭐 쫙 왔는데 야 여당의 센 놈들은 안 오고 똥별들만 잔뜩 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농담이니 약간 한 거라. 그래서 장성들이 화가 났지 좀. 예. 근데 이색이라고 여당의 원내 총무가 아주 늦게 왔어. 오자마자 마이크를 잡았어. 노래해가지고 회복하려고. 그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참모차장이 중장이에요 중장. 참모차장이 이색이는 멱살을 잡았다고 마이크를 준 걸. 여당의 원내 총무를 육군 참모차장이 이 새끼 하면서 아야아야 멱살 쥐고 막 끌고 가니 이게 개판하냐? 당시 군의 위상이 그랬군요. 그랬지. 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걸 또 참고 있더라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해서.
국방위원장도 참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잔을 반대편 벽에다 던지고 들 말이야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하고서 이제 항의를 했단 네. 말이야. 인사참모부장 이대희 소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그냥 차버렸어 얼굴을. 그러니까 쫙 피가 나잖아 여기서. 발로 찼다고요? 발로 찼지. 사람 얼굴을요? 내 얼굴을. 피가 쫙 나. 그래 이제 물수건으로 하니까 물수건이 반쯤은 피가 나. 네. 그래 내가 말이야 국방위원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때려주라고 청와대에서 지시했느냐. 청와대 가서 따져보자. 그러니까 육군 측에서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고 뭐 그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다 조사를 했단 말이야. 하니까 군이 잘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육군 참모 차장 중장 즉각 예편. 즉각 예편이야. 별 3개가 이야. 즉각 예편. 그리고 나를 발기로 네. 차는 이대희라는 친구는 아주 저 벽지로 좌천을 시켰어. 아이고. 그래서 난 뭐 그거로 납득한다. 그거로 난 그 정도 징계면 끝내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국방위가 열려가지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된 거지. 예.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는 삶을 지내시면서 남 장관님이 속으로 외우신 나의 좌우명, 주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런 건 없고 뭐 그냥 언론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냥 언론계 좋은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은 거죠. 모범으로 삼고 나도 그런 선배들하고 비슷해지려고 노력한 거지. 뭐 특별히 뭐 내가 안 건 없죠. 어느 잡지에 예를 들면 천관우 언론에 유명했던 천관우, 송건호 그 유신 시대를 산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이렇게 썼어요. 천관우라는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투사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는 민주투사에 아주 선봉이야. 손꼽을 만한데. 그리고 송건호라고 있어요. 나 마지막에 한겨레 신문 창간사장을 했는데 그 양반이 내 법대 선배고 그래서 아주 가까웠어요. 송건호 씨는 겉으로 보면 아주 점잖고 어리석고 그래요. 아? 본래 소신 있는 사람이 점잖고 어리석게 보이고 아주 나약하게 보이고 그런데 네. 진짜로 소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이런 사람들은 소신 관찰을 못해요. 오히려 약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이 소신 관찰해서 평생을 지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어리석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실은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박정희 대통령을 앞에 두고 소신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초기에는 언론계 사람들을 가끔 만났어요. 나중에는 달라졌지만. 그래서 마침 제가 조선일보 정치부장 할 때 박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술자리를 베푼 것은 여러분들한테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술자리를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털어놓고 하라 이러더라고. 내 차례가 왔어. 내 차례가 왔거래. 가가 아무 얘기나 해도 좋습니까? 그랬어.
아니 여보 아무 얘기나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술자리에 베푸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확.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각하 집안이 5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렇지. 그때 5사람이요. 예. 김종필에서부터 예. 사위 한병기까지 아. 5사람이. 예. 그래. 아 각하. 요새 세상은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왜 몽땅 국회에 몰아넣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분산시키십시오. 딱 그랬지. 예. 한병기 자기 사위 줄였지. 김종필이 동생이가 형도 줄였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최적화 사위 장덕진이 3사람을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장관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신 거네요. 그렇지 소통이 됐네요 그 당시에. 5사람이 2사람이 됐어. 뭐 박 대통령 그럴 때가 있었지. 유신 전이요. 유신 전이니까 그랬지. 박경리 작가의 사위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건 나도 전두환 씨 처음 만났을 때지. 처음 만나서 저 안가라는 데가 있잖아요.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지. 그래서 뭐 이 통에 하나 좀 좋은 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각하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저 김지아 시인 좀 풀어주십시오. 그 박경리 여사가 그 무남동료 외딸의 사위가 김지아인데 그게 형무소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최근에 동아일보에 박경리 여사가 수필을 썼는데 참 마음이 아프게 썼습니다. 가가 김지아를 석방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토지 작가 우리 집 애들도 토지 읽고 있던데 이러더라고. 그런데 옆에 참모한테 김지아 석방해 그랬다고. 전두환 정권 때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도 꼽히는 게 학원 안정법 반대하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정당의 말하자면 당의 제일 위의 기구가 중앙집행위원이라. 예. 그게 한 15명쯤으로 구성됐는데 거기에 학원안정법이 회부가 됐다고. 예. 학원안정법이. 1,000원이 찬성 반원인데 딱 나 혼자 예. 대표위원 노태우가 대표원이야. 안 됩니다. 이건 법 체계상 안 됩니다. 자, 학생들의 체포 구속까지 일시까지 결정할 수 있게 만든. 말하자면 몇 개월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삼청교육을 시키는 거야. 절차법의 심각한 위배죠, 그건. 삼청교육이라는 거 있죠. 야, 저도 이제 강제노동시키는. 옛날 모래시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이건 법 체계상도 안 되고 이런 법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야. 중앙집행. 그러니까 그 법이 자연히 없던 거로 돼버렸어. 광주 민주화 운동 이름을 장관님이 장명하셨어요? 운이 그래 됐어요. 예. 왜냐면 보통 정권을 인수할 때는 인수위라고 한다고. 예. 정권 인수위. 그렇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정권 인수위하면 건방져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예. 인수위라고 하질 않고 예. 민주화합위원회라 이렇게 이름은 민주화합위원회, 민화위라고 이름을 장명을 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세 분과위를 맹글었어. 나를 광주분과위에 나를 배치했어. 막막하잖아. 광주분과위원회를 갔더니 광주 사태로 이제 한 달인가 2달 동안 이제 그 녹화된 테이프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갖다 보고 광주에 몇 사람도 갖다 증언도 듣고 하고서 이제 그러니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이걸 그것이 마지막 과제가 된 거라. 그걸 뭐라고 디파인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게. 근데 나는 이제 고민을 했어. 그때 상태를
회상하면서 그랬다가 이제 내가 5자가 되지만 민주화 운동이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이렇게 중간적으로 양짝에 덜 자극적으로. 근데 이강훈 씨 같은 독립투사는 맛은 광주에 의거라고 해야 된다고요. 의거. 큰일 나지 그러다. 의거라고 했다. 아 그러면 그 전두환 정권인데 그때.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5자로 했는데 오케이를 해서 결국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디파인을 한 거지. 네. 그랬더니 그게 지금까지도 안 변하고 그대로요. 근데 약간 전 정권인 전두환 정권 쪽에서는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그래도 예. 전두환 정권을 덜 자극한 거지. 어? 그러면서 노태우 정권이 이렇게 좀 일부 후퇴해서 예.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좀 돌린 거지. 예. 그걸 이제 중간 라인으로 이제 타협을 한 건데 내가 장명한 것을 노태우도 오케이를 한 거지. 노태우 대통령의 보통 사람이라는 그 캐치프라이즈도 장관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면서요. 아, 그건 어떻게 되냐면 김학준이라고 있죠. 김학준이라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고 국회의원도 한 번 했어요. 김학준이가 스피치라이터로서 내 방에 쫓아왔더라고. 내가 그때 정책위 의장이라 쫓아와서 남선배 이게 노태우의 말이 아주 중요한 연설인데 한번 읽어주시고 평가를 해달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뭐 하나 짚히는 데가 없네. 연설이 밋밋해. 아무것도 짚히는 데가 없어. 그러죠. 남선배 그게 문제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아무 데도 짚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생각하다. 거기다가 위대한 평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연설에다. 네. 강조점으로. 조금 생각하네. 남선배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더욱 좋아. 좋다. 잘 됐어. 예. 그걸 연설을 보내놨단 말이야. 그게 히트요. 완전 히트였죠. 완전히 히트로 노태우는 선거 강연 때마다 그거 한 구절로 끝났어. 정말 많은 대통령을 겪으셨잖아요. 지켜보셨고요. 각 대통령별 특성을 좀 이렇게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박 대통령은 1대1 승부사요. 검도. 본래 그 한계군. 전두환 대통령은 팀워크 아니야. 본래 축구 주장이었어. 원래 주장이었어요. 축구 주장 육사 때. 그런 팀워크, 예. 비교적 팀워크적인 성격이 강했지.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스포츠를 즐기시던가요? 테니스밖에 안 했어. 아, 근데 야구를 안 한 것 같아. 야구를. 왜 그러냐면 예. 근데 곽정출이라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 노태우가 오기 전에 지들끼리 헤쳐먹어 이랬다고. 싫어요. 내가 갖다 썼어. 민간인한테 넘겨야지. 예. 또 군인끼리 헤쳐먹더라도 후배한테 넘겨야지. 동기끼리 헤쳐먹어. 막 이리 욕을 했다고. 예. 그럴 때 노태우가 왔다고. 다 들으셨겠네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그걸 눈치챘어. 눈치채고 술잔을 마주 앉은 옆에 비스트에 앉은 곽정출이한테 던졌어. 예. 술잔을 던졌는데 술잔이 곽정출이한테 안 맞고 옆에 앉았던 고건이 어깨에 맞았어. 고건. 명중을 못 시켰네요. 고건이. 그래서 내가 어디다 썼어? 노태우가 정구만 했지 야구를 못한 모양이다. 제구력이 떨어진다. 야구를 못한 모양이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네, 노동부 장관 시절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데요. 당시 노사분규 해결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내가 김영삼 대통령 때죠. 네. 노동부 장관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지만 노동부라는 데가 그 전까지는 노동 탄압부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노동을 탄압하는 게 노동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면 무조건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작사를 내는 게 그 노동부의 할 일이라. 예전엔 그랬어요. 그걸 뭐냐면 긴급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노동부가 요청을 하면 경찰이 대기업의 경우는 10,000명 이렇게 막 투입합니다. 아주 작사를 내버려. 그 현대중공업 있죠. 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규모 파업이 났다고. 현대중공업이라는 배 만드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대규모 파업을 한다고 경찰 투입하면 그러면 군사정권과 문민정권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민간기업에는 경찰 투입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된다 이거 내 얘기는. 예. 근데 노동부의 모든 관리들이 옛날에 노동 탄압부로 버릇이 잡혀가지고 노동 차관까지도 경찰 투입으로 나가는 거야. 계속 민간기업의 파업에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파업을 작살내면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되도록이면 타협을 하라 이래. 그런데 차관이 나하고 상의도 없이 경제수석하고 둘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공권력 투입을 건의를 했단 말이야. 예. 김영삼 대통령이 저는 국민이다 했나. 현대중공업은 아주 결단을 내려서 말이야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언을 해버려. 그거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저한테 조금만 여유를 주십시오. 평화롭게 해결하겠습니다. 딱 그래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까지도 반대를 해가지고 좌절이 됐다고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타협을 해버려서 그 다음날 파업이 끝났지. 예. 타협을 해가지고. 그걸 끝났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 후로는 공기업 아니면 경찰 투입이 없어졌어. 민간 사기업에는 경찰 투입이 아예 싹 없어졌어. 예. 그 요즘 노동계의 문제점은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당히 옛날보다는 성숙했어요. 예? 옛날보다는 성숙했어. 그러니까 쌍방이 상당히 성숙했다고.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때가 고비라. 내 때가 현대중공업에 경찰을 투입하느냐 여부가 크라이막스지. 그거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경찰 투입이 사기업에는 없어졌다. 그건 제가 확언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사와 칼럼 책을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만약 글을 쓰신다면 어떤 제목하에 글을 쓰고 싶으세요?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서양의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가 하이데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했던 철학자가 박종홍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장도 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교수. 근데 전부 말년에 실수를 했어요. 하이데거는 나치를 찬양했어요. 야, 그 유명한 철학자가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했다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철학자 박정홍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의 그 교육헌장 있잖아요. 예. 교육헌장의 중요 집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강단 철학이라는 게 참 몰라 그랬다. 별로 기대할 거 못 된다. 그래서 오히려 커먼 센스가 낫다. 차라리 커먼 센스, 상식의 철학이 낫다. 이런 예. 덜 똑똑하고 덜 깊어도
그래도 상식의 범주 내에서 상식이 오히려 실수를 덜 한다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자, 내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에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금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금원이라는 것이 공허할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 그때그때 성실해야 됩니다. 네, 남재희 장관님의 여전하신 입담 덕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현대사의 장면들로 시간 여행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면 또 오시겠죠? 네, 남 장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